인사합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보겠다고 기억납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그러구나.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맞다 그렇게 한다겠다 기억했습니다. 자, 요약증지 몇 페이지 가냐면요 146쪽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는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마케팅은 매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46쪽 폈습니까? 146쪽에 부동산 관리라고 나왔어요. 예? 146쪽. 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자, 146쪽에 부동산 관리라고 나왔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 됐어요. 자, 부동산 관리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말해 보시라고. 부동산 관리하고 관련돼 있는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그렇습니다.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것들은 관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씁니다. 묻지마 관광 가서 전화번호 주고받는 것은 이상한 행위다. 아니, 묻지마 관광은 한 번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주고받는다는 것은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늘 살고 수명이 끝난다면 청소 이런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회용은 관리할 필요 없는데 묻지마 관광은 일회용이잖아요. 거기서 전화번호 주고받았다. 그러면 거시기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관리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이 부분은 영속성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영속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요 146페이지 가면 부동산 관리의 나왔죠. 부동산 관리의에서 이제 하나만 기억하는데요. 거기 보면 부동산 관리라는 게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게 관리인데, 그런데 그 관리는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을 샀어요. 취득하고 나서 이걸 보유하죠. 그럼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개량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죠. 이런 일련의 행위를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 말고 학문적으로 부동산 취득은 관리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취득부터 되는 거야. 취득부터 하고 그다음에 취득, 이용, 개량 하고 있다가 영원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서 처분할 거야. 처분. 그럼 이 처분은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취득하고 관리 전까지, 아니 처분 전까지, 처분 전까지를 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관리는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행위를 말한다. OX, X, 처분만 빠진다. 그러면 됐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거기 부동산 관리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을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맞게 채용할 수 있도록 취득 나왔죠. 취득하고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 행위를 뭐라 한다? 부동산 관리라고 한다. 그럼 처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 있는 거 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처분 X가 더 중요한 거야. 거기 있는 거 줄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의미하셨죠? 그럼 처분 X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럼 처분은 관리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밑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의 특성으로 말한다면 영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우리 시험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화 현상,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와 요구, 그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의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돼요. 그러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 그러면 단독주택이 많아집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집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있으면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단독주택은 관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 현상은 공동주택의 발달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형화 건물이 고층화 됨으로써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63빌딩은 관리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부재 소유자의 증가와 요구. 제가 서울에 고시형 건물 3개 있고 부산에 고시형 건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너는 어디냐? LA입니다. 이렇게 못 믿어요?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이라니까. 그러면 저는 주소지가 LA인데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고시형 건물이나 부산에 있는 고시형 건물이 제 입장에는 부재 소유자예요. 제가 거기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인천에 건물 가지고 있다. 근데 주소지는 인천이 아니고 다른 데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부재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부재 소유자면 제가 집은 서울인데 인천까지 와서 부동산 관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미 되셨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인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직접 관리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인천에 건물이 있는데 서울에 산다, 부산에 산다. 그럼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업체에 맡긴다.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잖아요. 부재 소유자가 증가하고 부재 소유자가 요구하는 거야.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의미 됐습니까? 자, 그래요. 거기 4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나오죠. 그럼 부동산 간접 투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였던가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간접 투자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몇 가지로 나눕니까? 3가지로 나누잖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그럼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자산의 관리를 위탁합니까? 위탁하지 않습니까? 위탁하잖아요. 위탁. 그럼 위탁하면 어디 위탁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죠. 그럼 자산관리회사 위탁하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의미하셨죠? 그래요. 자, 이게 실제로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의 활성화는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OX, O. 의미 되셨죠? 그래요. 저 집중하세요. 저 집중하게. 저기 집중한다. 저기 집중하셔야지. 그래요? 한결 목소리가 좋아졌죠? 상태가. 원장님은 민법만 잘한 게 아니구만. 공대 출신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부동산 관리 의의와 필요성을 했는데 의의에서는 처분은 관리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관리의 필요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필요성에서는 영속성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옆 페이지로 147페이지로 갑니다. 147페이지에서는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 영역이라고 나오네요. 자산관리, 기업관리, 시설관리 나오죠. 기업관리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를 구별할 건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시설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 그럼 여기 3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3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최대로 창출할 것인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부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부의 극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을 자산관리라고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이 건물 소유자가 부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부를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을 우리는 자산관리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시설관리는 이 30층짜리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관련된 시설물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이 뭘까요? 엘리베이터잖아요. 그 다음에 냉방시설, 난방시설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단순히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건물과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운전해보고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라고 해요. 그럼 시설관리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물과 관련된 시설물을 관리한다. 그럼 여기 301호에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악취가 심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악취가 심하니까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청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거기 요구에 단순하게 대응해서 그런 걸 해주는 행위들, 그것을 시설관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중에서 어떤 걸 더 적극적인 관리라고 할까요? 자산관리가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그럼 이제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이제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설물, 이 건물의 이용자, 이 건물의 소유자의 단순한 요구에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한다. 그럼 무슨 관리가 돼요? 시설관리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 부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들, 그러면 무슨 관리? 자산관리. 자, 개념을 설명했죠. 애석하게도 개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잘 나오냐면 이제 자산관리의 행위들. 그러면 부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부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했다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시설관리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 손익분기점은 이 건물의 시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외울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행위가 과연 자산관리인가 시설관리인가 의미하셨죠? 그럼 방범, 방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산관리입니까? 시설관리입니까? 시설관리다. 시설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들, 그럼 무슨 관리? 시설관리. 그러면 된다고요. 의미 되셨습니까?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여러분 아파트 302호 지금 파세요. 이거 대수선 하세요.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요. 대수선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관리? 자산관리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건 리모델링 해야만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지금 리모델링 해야만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는 무슨 관리? 자산관리죠. 자, 그러면 자산관리에 해당되는 거 양가로 2번. 포트폴리오 관리, 재개발 결정, 재개발할까 말까 결정하고 이거 살까 말까 결정하고 매입과 매각. 자,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관리라는 것은 처분은 관리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자산관리에 매입과 매각 나오죠. 그러니까 매입,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언제 사야 되겠다,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는 거야.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파는 행위, 처분하는 행위는 관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사야 되겠다, 처분해야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다. 의미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가끔씩 질문이 알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관리라는 것은 처분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겠는데 자산관리 가면 매각이란 말 나오죠. 매각. 그 매각이라는 것은 지금 판다는 게 아니라 언제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 되셨죠?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것은 관리에 포함되는 거고 매각하는 그 행위는, 처분하는 그 행위는 관리라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미가 전달됐습니까? 네. 그러네. 자, 이런 것들을 무슨 관리라고 한다? 자산관리라고 한다. 자,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놈. 자, 그 밑으로 가봐요. 그 밑으로 가면 부동산 관리의 내용.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가장 쉽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되셨죠? 자, 그러면서요. 그 복합 개념의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가 무엇이고 경제적 관리가 무엇이고 법률적 관리가 무엇인가를 건물하고 토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시험은 건물의 기술적 관리, 토지의 경제적 관리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눠놨을 뿐입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왔어? 다른 책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책도 그렇게 써놨으니까 저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기술적 관리, 건물의 경제적 관리 이런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술적 관리는 뭔데요? 시설 관리를 기술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설 관리를 기술적 관리. 자,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는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권리관계,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법률적 관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30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는데 토지 보지 말고 건물 봐요. 30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는데 이게 임대용 분산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관리입니까? 법률적 관리죠. 임차인 앞으로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하고 예약했다, 임대차 예약했다, 가계약했다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법률적 관리. 이게 30층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1층에 커피숍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지하에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커피숍 들어올 사람하고 세탁소 들어올 사람들하고 계약 맺었다.
그래서 무슨 계약?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그러니까 계약, 예약, 권리관계 조정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관리다? 법률적 관리다. 외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관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로부터 부를 극대화시킬까? 너의 손익 분기점은 어디니?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을 관리해 보겠다. 장부 작성하겠다. 회계 관리, 회계 장부를 쓰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관리다? 경제적 관리다. 자,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인력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력 관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인력 관리거든요. 사람 관리. 그럼 인력 관리가 법률적 관리인가 경제적 관리인가 이걸 물어봐요. 한 3번 물어봤습니다. 인력 관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30층짜리 임대용 분산이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 있을 겁니다. 30층짜리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63빌딩 생각해봐요. 63빌딩에는 조그만 회사의 본사가 100개 있어요. 100개 이상 있습니다. 63빌딩. 그 다음에 63빌딩이 한 달에 전력 사용량이 강원도 동해시하고 똑같아요. 그럼 엄청난 거죠. 그럼 63빌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63빌딩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아마도 1000명도 될 겁니다. 1000명은 좀 그러면 최소한 몇백 명이 될 거라고. 최소한 제 생각에는 200명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그룹에서 63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거기에 회사 구성원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엔지니어들이. 그럼 제가 열관리 아주 기술자다. 근데 제가 취업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63빌딩은 열관리 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이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열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열관리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시켜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또 열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63빌딩 관리회사는 돈을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중으로. 그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방지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비용을 다운시켜 보겠다. 그러면 인력 관리는 무슨 관리가 돼요? 경제적 관리가 되는 거야. 선생님 나는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나 이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냐 법률적 관리냐 물어봐요. 그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인력 관리를 포함한 그래요. 인력 관리를 포함한 손익분기점 관리, 회계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줘요. 인력 관리를 포함할까? 이렇게 한다고. 느낌상 봐봐. 그냥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력 관리를 포함한 손익분기점 관리, 수지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인력 관리 이게 긴가? 이렇게 한다고. 인력 관리는 기다 아니다? 기다. 뭐가 기다? 경제적 관리. 됐습니다. 자, 인력 관리 하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 가봐요. 토지로 가면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토지를 6개월 후에 여기다 건물 지을게요. 6개월 후에. 그럼 6개월 후에 건물 짓는데 이렇게 토지가 빈 땅 나지로 있으면 사람들이 막 통행할 것 같아요. 통행해서 사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사도 방지로 해서.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옆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진 땅이 있는데요. 이게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기술적 관리. 의미하셨습니까? 옹백 설치하고 배수로 공사하고 사도 방지를 해서 철조망을 설치해서 통행을 방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를 한다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토지를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방치할 필요 없잖아요. 방치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임시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다. 그것은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의미하셨죠? 그럼 그 경제적 관리 한번 볼래요? 토지의 경제적 관리 가운데 공사장 가건물 부지로 줬다. 빌려줬다. 모델하우스 부지로 빌려줬다. 자재 하체장 부지로 빌려줬다.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입을 창출했다. 그럼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자, 권리관계 조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관리입니까? 법률적 관리. 지목 변경했다. 지목 변경. 그럼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지목은 무슨 법에서 나와요? 공법. 지목은 무슨 법에서 나옵니까? 공시법? 공시법이란 법도 있습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금 내일 모레 107일 남았는데 시험이 107일 남았는데 법 이름도 몰라. 우리가 배우는 법 이름. 여러분 시험 과목은 민법입니까? 민법 민사특별법입니까? 그렇지. 그 중에서도 중개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나와서 정식적으로는 그렇지.
다른 법들은 다 복잡해. 가장 깔끔한 과목이 부동산과 결혼이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몇 개의 법률 배워요? 6개인데 나는 5개만 공부한다 이 말이야 지금? 6개의 법률이야. 6개 법률. 2개 나오는 것은 농지법은 빼는 거야? 6개 다 될 수 있어요 이름? 부동산에 결혼하고 상관없으니까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판단해봐. 내가 공법 6개 법률을 다 말할 수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국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정비법의 정식 명칭 말해보세요. 정비법의 정식 명칭. 정비법은 그냥 통상적으로 정비법이라 하고 정비법의 정식 명칭 말해 보시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닙니까? 모른다니까. 큰일이다.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한 7자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지네.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얘는 3자잖아. 도시개발법 5자. 근데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이렇게 하니까 7자 넘어가지는 안 되지. 자,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라고 나왔다. 예약 나왔다. 뭐 지목변경 이런 말 나왔다. 다 그럼 무슨 관리입니까? 법률적 관리. 자, 됐어요.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148쪽. 148쪽의 부동산 관리 방식. 부동산 관리 방식이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쉬워요. 자, 관리 방식은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직접 관리, 자가 관리, 자치 관리 이렇게 볼래요. 그런데 관리를 전부 다 떠넘겼다. 관리회사에게 위탁했다. 그래서 무슨 관리? 위탁 관리.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겼다. 그럼 무슨 관리? 혼합 관리. 그래서 여기 자가 관리가 나오고 자가 관리, 직접 관리, 자치 관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관리, 자치 관리. 그다음에 위탁 관리. 위탁 관리는 맡겼다는 소리요. 위탁했다. 그다음에 2개를 결합했다. 혼합 관리. 이런 시험도 26회 때 출제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 봐봐요. 청소 같은 것은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것을 위탁관리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무슨 관리요? 혼합관리. 그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관리 방식이 우리 지금 제가 하나도 쓰지 않는 게 아까 뭐 지목 변경하고 이게 관리 내용으로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그다음에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것 전부를 내가 직접 한다. 자가 관리. 이것 전부를 맡겼다. 위탁 관리. 이것 일부를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한다. 그럼 무슨 관리? 혼합 관리. 되셨죠? 그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의 뜻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특징을 물어보죠. 특징. 그러면 자가 관리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가 관리의 장점, 단점. 위탁 관리의 특징이라는 것은 위탁 관리의 장점, 단점. 이거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자가 관리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고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장점, 단점 외울 것도 말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자, 장점. 자가관리의 장점은 그대로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관리의 단점은 그대로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는 거야. 자, 크로스가 되는 거야. 굳이 그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자가관리의 장점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가관리의 장점. 그럼 자가관리의 장점만 공부하고 있다가 이게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가관리의 장점이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게. 그럼 A는 자가관리의 장점이다. 옳은 말이죠. 그럼 A는 위탁관리 장점이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A는 위탁관리 단점이다. 그럼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자, A를 이제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중에서 이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한 게 뭡니까? 자가관리. 그게 가장 잘 나와요. 그러면 자가관리는 그 건물의 기밀과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이게 자가관리의 장점이고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겁니다. 그럼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한 것은 위탁관리 방식이다. OX, X. 기밀, 보안 유지는 위탁관리는 단점으로 나타난다. 의미 되셨습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3가지 방법 중에서 관리자가 그 건물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 뭔가? 자가관리. 맞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자가관리. 그렇죠? 근데 자가관리의 단점은 타성을 빠질 수 있다. 타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럼 여기 타성에 빠질 수 있다. 타성에 젖어 있다. 매너리즘이거든요. 그럼 타성이라는 것은
자가관리의 단점이죠. 그럼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오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다음에 위탁관리에서 장점, 위탁관리에서 장점 첫 번째 뭐 나올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거 뭘까? 위탁관리. 그래서 위탁관리는 전문성 나오면 바로 위탁관리가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무슨 방법? 위탁관리. 위탁관리. 자, 그렇습니다. 아까 공부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혼합관리의 장점은 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니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만 나와준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단점만 나와버린다. 단점만. 그럼 단점만 노출돼 버리면 이게 단점을 되는 거죠. 혼합관리. 그 다음에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의미 됐습니까? 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외우세요. 그럼 자, 외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리의 1부가 끝났습니다. 그럼 2부가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제 4절 부동산 관리 활동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제가 30층짜리 오피스텔 관리를 한다. 그럼 여기 30층짜리 오피스텔 관리를 하면 임대형 부동산 관리를 한다. 임대형 부동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30층짜리 임대형 부동산 내가 관리자다. 그럼 관리를 맡아서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임대형 부동산 관리한다. 그럼 임차인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형 부동산 내가 관리자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전부 다 한다. 그럼 법률적 사항이 가는 거, 경제적 사항 가는 거, 기술적 사항 거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자산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형 부동산이니까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임대료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임차인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 맺고, 임대료 받고, 임대료 안 내면 가서 뜯어 패고, 용역시켜서 그러잖아요. 그다음에는 이 임차인들이 이 건물에서 임대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유지 활동 해줘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게 부동산 관리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임대차 활동을 해야 돼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 활동할 때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선정이 나오죠. 임차인 선정. 모든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은 모든 게 용도에 따라 달라져. 모든 게 용도에 따라서. 그럼 이 부동산이 주거용 임대용인데 주거용 임대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매장용 또는 상업용 임대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공업용. 그러면 부동산의 지금 용도가 지금 나오잖아요.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 용도에 따라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 그럼 이제 주거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 나오죠. 임차인 선정 기준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끼리 뭔가 유대감이 있어야 돼. 연대감이 있어야 돼. 아주 정교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좀 반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러면 같은 층에 뭐 아랍계통 사람하고 에랍계통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임대차 관계를 맺어준다. 임차인을 선정했다. 그러면 거기다 싸우다 판나고 폭파시킨다고 하고 서로. 그래서 유대감,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기는 유대감, 연대감이고 매장용 부동산은 상업 매상고. 너는 이 건물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싶니? 나는 1년에 1억 올려야 되는데 안 된다. 우리 건물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안 되겠다. 이게 매장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 상업 매상고입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너의 공업 활동이 뭐니? 나는 염색인데요. 그럼 이 건물은 염색하고 맞지 않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합성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렇게 중요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임차인이 선정됐습니다. 주거용은 뭐라고요? 유대감, 연대감. 매장용은 상업, 매상고. 공업용, 적합성. 그럼 임차인 선정 기준에 임차인 선정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맺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유형이 있어요.
임대차 요약이 있는데 매장용 부동산은 이게 적합해요. 어떻게 적합하냐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게 하자. 그러니까 매장용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 코너, 백화점 코너. 그럼 백화점 코너가 매장용 부동산인데 백화점 코너는 이렇게 해요. 기본 임대료 200만 원 깔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달에 1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더 내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억까지는 얼마 내고 200만 원 내고 기본 임대료 200만 원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용 부동산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내자. 그걸 비율 임대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비율 임대차라는 것은 기본 임대료 200만 원 깔고 그다음에 1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더 내자. 이런 것을 비율 임대차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내고 그걸로 퉁쳐버리자. 그것을 총임대차라고 그래요. 50만 원 주고 말아버리는 거 통임차. 근데 순수한 임대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 그리고 매달 거기에 뭔가 붙여주겠다. 그것을 순임대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요? 자, 임대차 이야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를 일반적으로 해요. 총임대차. 총임대차를 조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임대차, 조임대차는 한 달에 50만 원 주고 그걸로 끝내요.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딱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는 아까 이야기했죠?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내자. 그것을 비율임대차. 그럼 이렇게 내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를 사용한다. OX, X. 비율임대차는 뭐다? 매장용.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 그러면 순임대차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40만 원 내고 거기다 또 뭔가 더 주겠다. 그게 순임대차입니다. 자, 임대료라는 것은요. 이 임대료 한 달에 제가 50만 원 낸다. 이 임대료는 두 가지로 구성된대요. 어떻게 구성되냐면 순수한 임대료가 있어요. 순수한 임대료. 그래서 순임대료라고 해요. 순임료. 여기에 필요 재경비를 붙여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302호를 여러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럼 302호를 빌려줬는데 그 302호의 순수한 임대료가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302호를 쓰면 그 302호가 감가되고 또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내가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부를 떠넘기는 게 있어요. 그걸 필요 재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료 4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그 건물 302호 계속 임대차기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긴다고요. 그것을 필요 재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순임대차는 일단 40만 원 주고 나서 그리고 이 필요 재경비를 그때그때 주겠다. 그게 순임대차입니다. 근데 여기 총임대차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고 순임대차 이런 거 빠지지 말고 무조건 한 달에 50만 원. 그러면 그걸 딱 끝. 그 50만 원 내가 속에 순임 임대료도 있고 필요 재경비 따지지 말고 그냥 50만 원 퉁쳐버리자. 그걸 총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이 주거용 부산은 한 달에 50만 원 이거 끝나버려요. 50만 원 끝나지 여기다가 더 붙이고 안 씁니다. 그래요? 그것을 총임대차. 순임대차 의미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것을 순임대차. 그러니까 이 뜻을 잘 물어보잖아요. 이것의 뜻은 총임대차가 뭐냐, 순임대차가 뭐냐 이걸 안 물어보고 가끔씩 이걸 물어봐요. 비율임대차가 뭐냐.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일정액만큼 임대를 하겠다. 그게 뭐다? 비율임대차.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럼 임대차가 이렇게 맺었으면 이 임차인들이 임대차 활동을 하게끔 이 건물을 유지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해야 될 것은 유지 활동입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유지 활동 나왔죠. 자, 유지 활동은 세 가지.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 일상적 유지 활동 늘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청소하는 것들 이런 거. 예방적 유지 활동은 사전적 유지 활동이라고 해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겠다. 예방적 유지 활동, 사전적 유지 활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기 전에 점검하겠다. 그게 뭡니까? 사전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대응적. 그럼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후적. 고쳐야 되겠죠. 사고 났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그걸 뭐란다? 수정적이라고 한다. 수정적. 의미 됐나요? 그러면 유지 활동 중에서 대응적 유지 활동을 강화해야 될까요? 예방적 유지 활동? 당연히 예방적 유지 활동을 해야 되지.
자, 대응적 유지 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고치겠다. 돈 많이 들어가고 임차인들의 온성이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방적.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갔더니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나오고 건물의 내용 요소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다가 뭐 한 3, 4년 전에 한두 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생애주기는 여러분들 건물은 토지는 부동산은 수명이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데 마치 생명체처럼 생애주기를 따져보겠다. 그게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람이 죽고 그 과정을 건물에다 대입해 보겠다. 그걸 건물의 생애주기,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전신안 노안 써놨죠. 그게 건물의 생애주기에 앞머리를 딴 거야.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초창기 시험에서는 건물의 생애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런 겁니다. 전 개발 단계라는 것은 개발 전 단계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건물의 생애주기는 뭔가 건물이 지어져야만이 생애주기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개발 단계는 아직 건물이 없고 부지 상태인 거. 전 개발 전 단계라는 소리지. 그걸 전 개발 단계라고 그래요. 전 개발 단계가 무슨 단계냐?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나와요, 이거. 거기 2번 나왔잖아요. 건축 개요를 세우는 단계라고. 그럼 전 개발 단계에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이걸 신축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준공검사가 끝난 단계입니다. 신축 단계. 그럼 신축 단계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신축 단계가 이 건물에 물리적으로 가장 쓸모가 많은 단계입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거니까. 모든 게 작동이 잘 되겠죠. 그게 신축 단계. 물리적 쓸모가 가장 높다. 이 말을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되셨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축 단계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전부 다 임대차래요. 만땅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나 그 건물 임대차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단계를 안정 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안정 단계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공실이 없고 만땅 100% 임대됐다. 이런 단계를 안정 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안정 단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줘요. 그럼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준다. 시험 치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신축 단계 무슨 유용성이? 물리적 유용성이. 안정 단계는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제요. 안정 단계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안정 단계는 경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고 이걸 리모델링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단계. 리모델링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단계. 대수선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안정 단계입니다. 안정 단계. 이 안정 단계에서 투입을 유지 관리를 잘하면 건물의 내용 요소가 연장돼요. 안정 단계에서. 신축 단계에서는 유지 관리 잘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 단계는 이제 노후화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건물이 노후화 단계로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 단계에서 유지 관리를 잘함으로써 건물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킬 수 있다. 거기 2번이잖아요. 이 단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 빌딩의 수명 장단이 결정된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수선이 필요한 단계,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계는 무슨 단계? 안정 단계. 안정 단계 세 가지. 자, 볼까요? 안정 단계 세 가지. 첫 번째,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안정 단계 유지 관리 상태에 있어서 건물의 수명이 짧고 길게 결정된다. 그다음 대수선,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계는 무슨 단계다? 안정 단계다. 특히 리모델링, 대수선 주의하셔야 돼요. 꼭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은 노후 단계에서 할 것 같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죠. 노후화 단계는 이 건물을 새로 지을까 말까, 쓸어버리고 새로 지을까 말까, 그러니까 건물 자체, 빌딩 자체를 교체할까 말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노후 단계입니다. 완전 폐물 단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건물의 생애주기는 신축 단계하고 안정 단계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밑에 갔더니 건물의 내용 요소 나왔습니다. 건물의 내용 요소. 내용 요소는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이 건물이 버티고 있는 연수. 그걸 건물의 내용 요소라고 그래. 사람으로 보면 뭐 수명 이런 거 비슷합니다. 뭐 수명하고 내용 요소하고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럼 내용 요소, 이 건물이 신축돼서 멸실할 때까지 기간인데 이 내용 요소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자, 법에 정해진 내용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법적 내용 요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내용 요소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내용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내용 요소가 있고, 또 뭐 기능적 내용 요소가 있고 그래요. 경제적 내용 요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 내용 요소하고 경제적 요소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물리적 내용 요소는 이 건물이 신축해서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멸실할 때까지 기간. 그럼 이 건물이 신축돼서 100년 후에 자연스럽게 멸실했다. 그럼 물리적 내용 요소 몇 년? 100년. 이해됩니까? 그럼 경제적 내용 요소는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임대차가 되는 기간 동안. 그럼 어떤 건물이 신축돼서 80년이 흘러갔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됐죠. 그 80년이 흘러갔다니까 임차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돈 벌어지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80년. 그것을 경제적 내용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이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물리적 내용 요소 동안 있겠습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 동안? 경제적 내용 요소 동안. 그래서 감정평가는 전부 다 경제적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한다고. 감정평가는 모두 다 경제적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얼추 기억나가 봐봐요. 회계학에서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중에서 자,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초로 하겠습니까? 법적 내용 요소를? 법적 내용 요소. 회계학은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는 법적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할까요? 경제적 내용 요소? 경제적 요소. 무조건 감정평가는 경제적이라는 말 나와줘야 돼요. 왜? 감정평가가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거니까.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리적 내용 요소하고 경제적 요소를 비교해 볼까요? 물리적 내용 요소는 자연스럽게 멸실할 동안의 기간, 경제적 요소는 돈 벌어주는 기간. 그러면 물리적 내용 요소가 100년이다. 100년. 100년이면 경제적 내용 요소는 100년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는 물리적 내용 요소 내에서 결정되는 거야.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용 요소가 더 길어요. 근데 경제적 내용 요소가 더 길 수는 없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다르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물리적 내용 요소하고 경제적 내용 요소가 같을 수도 있어요. 50년 동안 돈 벌어주고 바로 멸실해 버렸다. 그러면 경제적 내용 요소 50년, 물리적 내용 요소도 50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높아요? 커요? 물리적 내용 요소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적 내용 요소는 물리적 내용 요소 기간 내에서 결정된다. OX? O 맞잖아요. 경제적 내용 요소는 물리적 내용 요소 기간 내에서, 물리적 내용 요소가 100년이다. 그럼 경제적 내용 요소는 그 100년 안에서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 됐습니까? 예, 됐네. 자, 이제요. 이 건물의 내용 요소를 좀 길게 하고 싶어요. 길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유지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5번에 관리자의 태도, 시공의 상태, 입지 조건 및 관리 방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내용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제 친구 이야기했죠. 누구? 춘길이. 기억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춘길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친구 어제 토요일날 만나서 세주나 한잔 하지. 이렇게. 너나 많이 먹어라. 네. 자, 6번, 7번. 6번 갈까요?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7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뭐? 법정 연수, 법정 내용 요소, 법정 연수 같은 말입니다. 기준으로 한다. 의미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관리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 옆에 마케팅 있죠? 마케팅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 아까 뭐 점검한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마케팅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